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지영입니다. 나는 정치인이다. 이번 시간에는요. 원조 친명으로 불리면서 전 정권 정치탄압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분입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진입니다. 네, 요새 바쁘시죠? 네, 바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한참 바쁠 때라서 그런데 또 이렇게 또 중요한 직책을 맡으셔가지고 이 전 정권 정치탄압위원회라는 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관련해서 이제 대응하는 TF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위원장님 맡으셨는데 혹시 누가 제안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네. 전 정부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탄생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대책이죠. 굳이 이런 대책위원회가 정상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이 잘 굴러가는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선출되는데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과의 관계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과하게 사법이 정치를 좀 점령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에서도 당에서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의 가시 주요한 인사 아닙니까? 그렇죠. 전직 대통령이셨고 전 당대표셨고 그리고 민주당과 함께 그 정치를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 탄압은 민주당에 대한 탄압과 같다라는 생각이 당내에 강했던 거죠. 근데 당 지도부에서 네. 김영진 의원이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친명 친문 따지지 말고 이 일을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이 와서 하게 됐어요. 이게 뭐 이재명 이제 당이라 지도부라 하면 이제 대표랑 원내대표 계신데 이재명 대표 당 지도부가 한 거죠. 전체가 같이 그 지금 잠깐 말씀하시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친문인지 친명인지 따지지 말고 이제 그게 이제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인데 사실은 의원님은 원조 친문이라고 제가 아까 이제 소개를 좀 드렸어요. 근데 이제 뭐 친문계 의원님이 맞지 않으시고 의원님이 맡으신 나름의 이유는 뭐라고 개인적으로 보세요? 저는 그런 좀 생각이 좀 있었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 문재인 대통령 그 김정숙 여사라든지 이렇게 부분 파편으로 문제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네. 충분하게 이제 의원님들이 다 그냥 개별적으로 대응해도 되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대응을 했었는데 이제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엔 사실이 아닌 사유의 월급을 뇌물로 바꿔서 네. 피제로 적시하여 오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문이 아니라 친명이 맡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것은 무슨 개파나 아니면 뭘 따지거나 그럴 사안이 아니라 민주당이 하나가 돼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 근데 그 중에서 적절한 사람이 누구냐 찾다 보니까 네. 그냥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는 김영진 의원이 했는데 그 일을 좀 또 집중해서 네.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컸던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당 차원의 대응을 좀 해야 되는 사안이다. 네, 네, 네. 아니 저는 김명진 의원님께서 이 위원장 맡으셨길래 사실은 원조 친명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당내에서는 뭐 친명, 친문, 소위 말해 반명까지도 두루 의원님들이랑 친한 그러니까 소통이 가능한 양쪽의 어떤 공통분모로 소통이 가능한 분이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뭐 당에서 지금 이제 삼선 의원이시기도 하지만 당에서 보니까 저는 보좌관부터 시작하셨는 줄 알았는데 인턴부터 시작하셨더라고요. 98년 인턴부터 했으니까 제가 다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인턴, 비서관, 보좌관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또 당에서도 중요한 요직도 맡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두루두루 그러면서 인맥도 좋고 뭐 평판도 좋고 이래서 하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살짝 여쭤봤고요. 그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오늘 그 본인 X 계정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들여밟고 더럽혀져야 마땅한 말일 뿐이다. 그 이제 억울한 심정을 내비친 건데 사실 민주당에서도 뭐 이 수사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민주당에서 본다 말씀을 하시면서 망신주기 수사다. 뭐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를 좀 물타기 하려는 거다. 뭐 이렇게
보신다고 하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좀 그 경위를 위원장으로서 좀 찾아보니까 이건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으신 그렇죠.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문다혜 씨가 그 SNS 계정에 올렸던 글을 보면 네. 사실 그 대통령의 그 자제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현직일 때도 그렇고 네. 사실은 현직이 아니고 퇴임한 이후에도 사실은 유리병 속에 사는 그런 존재이잖아요. 그러면서 대단히 행동을 조심하고 그렇게 살았던 자신의 삶이 있는데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무언가 잘못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잡기 위해서 그 하나의 미끼로서 나를 말로서 잡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좀 그 회한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문다혜 씨는 네. 사실 신세대 아닙니까? 젊은 세대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됐을 당시에 소속 정당이 정의당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되게 화제가 됐잖아요. 자유인이죠. 네. 사실은 아주 젊은 세대고 자유인이었던 문다혜 씨가 보기에는 이 정치적인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인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가 봤을 때도 정말 뇌물죄로 그 저기 피의자로 적시하고 압수수색을 자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 나의 전 남편의 그 월급이 과연 뇌물이 될 수 있냐에 대한 아마 상식적인 판단 속에서부터 오는 그런 자괴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검찰이 네. 문재인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던 내용은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네. 한 20개월 사이에 네. 타이스타jet에서 문다혜 씨의 전 남편이 네. 근무했던 월급의 총액을 뇌물로 봤다 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전 사위도 문다혜 씨의 남편으로 일을 하면서 저건 회사의 관리자로서 일을 하면서 받던 월급인데 네. 그 남편도 그렇고 문다혜 씨도 그렇고 황당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압수수색을 하는 내용은 또 시기적으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벌어졌던 문재인 대통령의 뇌물죄로 피의자로 입건한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네. 뭐 다른 내용으로 또 압수수색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별건 수사를 지금 하고 또 있다. 다른 별건 수사로 네. 하고 있고 망신주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계속 네. 별건에 별건을 무는 이 상황을 보면서 과거에 뭐 노무현 대통령도 생각나고 아버님이 비서실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상주까지 하면서 했던 이 과거도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네. 또 정치적인 탄압의 성격이 명확하고 그러면서도 개인의 자유와 인격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좀 무시하면서 피의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고 그다음에 뭐 제주에서 자기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 숙박업 자체를 무슨 뭐 별장이라든지 이렇게 막 부풀리게 하면서 언론화시키면 본인으로서는 되게 아주 어렵겠죠. 거기에 대한 그런 심정이고 거기에 대해 저희들은 사실관계를 봤을 때 맞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별건 수사 관련해서는 제가 좀 뒤에서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근데 일단 검찰의 의심은 이런 건데 중진공 이사장이 됐는데 몇 달 뒤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이상직위원회 이제 타이스타제 전무가 됐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이사장 임명에 대한 대가성 아니냐 이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기로는 사실이 아니다 알아보니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 그걸 조금씩 이제 볼게요. 일단 당시 사위는 회사를 좀 다니고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타이스타젯에 들어가기 전에는 네. 그 증권회사와 게임 회사를 다니다가 네. 약간 쉬고 있는 시간이었던 거죠. 쉬고 있으니까 네. 타이스타젯이라고 하는 태국계 회사인데 네. 그 회사가 무슨 대규모 회사나 재벌 기업도 아니고 한 4-5명 되는 작은 회사예요. 소규모 회사. 소규모 회사 네.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증권회사나 게임 회사에서 그 셀러리맨으로서 역할을 해왔고 네. 그런 정도면은 한 4-5명 되는 타이의 조그만 회사 항공 관련한 발권이라든지 업무를 도와주는 그런 회사에 그 일을 하는 관리 감독자로 일하기엔 충분한 역량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항공사의 무슨 파일럿이나 네네. 기술자가 아니라 단순한 관리의 업무를 맡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것이 무슨 특혜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증권회사나 게임회사에서 충분하게 그럴 역량이 있었던 사위가 충분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그런 자리였죠.
거기에 적만 올려놓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월급 받았다 하면 제가 하면 성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현재 타이에 가서 그 일들을 해왔었는데 네. 그걸 뇌물로 본다는 게 아마 수용하기 어려울 거예요. 두 번째는 네. 이상직 의원은 네. 사실 그러니까 이스타항공의 대표이사였고 네. 기업을 창업해서 LCC, 그러니까 저가 항공사로서 국내에서도 그 코로나 전에 대단히 잘 나가던 항공사였죠. 네. 제주항공, 이스타,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에어부산해서 3대 LCC 항공이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힘들었던 과정이지 네. 그 시기엔 아주 잘 나가던 회사였어요. 네. 그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회사였고 그리고 전직 국회의원이었고 그리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운영했던 사람이 네. 중진공 이사장으로서 임명되는 과정 자체가 정상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절차를 거쳐서 임명한 건데 거기에 무슨 부정이 있겠어요. 정말 네. 중진공 이사장으로서 역량과 능력이 안 되고 네. 전혀 다른 분야에서 만약에 중진공 이사장이 임명이 됐다 하면 그 논지도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직 국회의원이고 네. 이스타항공의 대표이사를 지냈고 네. 기업을 해본 경험이 있고 네. 그러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공모해서 그 역할을 맡는 것 자체는 네. 저는 당연하고 아주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그리고 적정한 인사였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인사 과정에 무슨 대가성이 있다는 건 모를까. 저는 그 이상직 의원이 그 업무를 이사장을 맡으면서 불만이 많았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낮은 일밖에 못할까에 대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전직 이 의원이었고. 회원까지도 했는데 그다음에 이스타항공이라고 하는 대표, 정말 네. 그 저가 항공사를 창업하고 꾸준히 운영을 해오면서 이익을 냈고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차원에서 제가 보기엔 그게 과연 대가가 성립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중진공 이사장으로 가는 인사 자체는 일단은 그 위치에 대한 적절성, 업무 적절성도 있고 그리고 인사 자체를 대가성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은 없죠. 없다. 절차 과정이 제가 보기엔 충분한 과정을 거쳤고 네. 진행했던 사안이었죠.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할 사안이 없기 때문에 네. 사실은 대가에 기반한 뇌물죄로 피의자를 적시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제3자 뇌물죄까지 검토했는데 네.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엮어놓긴 해야 되는데 찾다 안 되니까 제일 가장 무식한 방법인 직접 뇌물죄로 제가 보기에는 피의자로 만들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뭐 보도 나오기는 검찰이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이제 직접 뇌물죄 적용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제3자에서 뇌물죄에서는 그 혐의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범위를 좀 확대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라는 그렇죠. 거죠. 그 사회 부분은 제가 하나만 더 조금 더 여쭤보면 그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게임 회사 그리고 증권 회사 있다가 이스타 타이 이스타젯으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뭐 항공권 판매하는 회사고 전체적으로 뭐 그런 판매 관리 이런 역할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 사회분도 게임 회사라든가 증권 회사에서도 그런 관련된 업무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업종이 되게 게임, 갑자기 증권 뛰더라고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네. 사실은 하나의 회사를 운영을 할 때 대표이사는 업무를 총괄하지만 네. 작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마케팅, 재무회계 그쵸. 뭐 여러 분야가 있는데 네. 이 회사는 한 4명, 5명이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조그만 구멍가게의 회사 네. 이런 정도를 운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갔기 때문에 네. 저는 게임 회사나 증권 회사에서 일반적인 업무를 했던 사람이라면 충분하게 제가 보기에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사무직이 일반 사무직이죠. 왜냐하면 뭐 파일럿이나 아니면 뭐 기술자거나 뭐 이런 건데 거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네. 그 상황이었고 그때 대통령의 사의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대단히 힘든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인 회사에 저희들이 어플라이해서 지원서를 내서 뽑히고 일하는 것 자체가 대단하게 힘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이었던 노건호 씨도 국내에 근무하지 않고 LG라고 하는 회사의 중국 법인에 근무했던 일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대통령의 사의라고 하는 지위가
상당히 보편적이고 편하게 살고자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더 어려운 장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으로 그런 위험, 그다음에 국내로부터 오는 대통령 사위를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네. 뭐 이권을 하려고 하나 이런 것 자체를 차단하고 네. 외국에 나가서 둘이 있으면 그로부터 오는 위험들은 더 차단되는 거죠. 저는 충분하게 네. 대통령 친인척 관리 문제 속에서도 그런 선택을 다분히 할 수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또 하나 이제 약간 뭐 보도에서도 그렇고 얘기되는 게 왜 이제 채용 공고가 나지 않았냐. 아니 서너 명 뽑는 회사에서 채용 공고를 뭐 저희 뭐냐면 잡이나 네. 뭐 직방이나 뭐 아니면 이런 데 냅니까? 그냥 아름아름으로 해서 네. 들어가는 경우는 대한민국에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네. 이렇게 서너 명이 되는 조그만 회사들은 지인이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추천받거나 해서 하는 경우는 그게 상식이죠. 보통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재인 대통령은 몰랐을 가령 이상직 전 의원 중진공 이사장의 이으로 이제 임명이 되는 것도 몰랐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가령 뭐 이제 사위가 뭐 타이 이스타젯 전무로 가는 사안을 뭐 알았을지 몰랐을지 그 전 과정이 어땠을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문 대통령은 몰랐을 수 있다. 그런데 가령 청와대 이제 참모진들이 뭐 이제 알아서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그 가능성은 있지 않겠냐는 이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하는데 그게 대단한 특혜나 네. 아니면 뭐 이런 사안들이 아니고 그냥 보편적인 직장 정도에 들어가는 일 그런 정도고 이 두 사람이 국내에 있으면서 적절한 일을 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두 사람도 그런 정도의 일자리가 있으면 미국에 나가서 있는 것이 본인들도 마음이 편하고 네. 또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작용을 했겠죠. 그리고 네. 그 회사가 무슨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 무슨 어느 기업의 그런 것도 아니고 네. 조그마한 회사에 여행권을 발권하는 회사 정도면 저는 소박하게 갔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네. 그게 대단히 나쁜 선택은 아니었고 네. 본인 스스로를 지키는 것 중에서도 적절한 선택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문다혜 씨나 사위가 국내에 있으면 권력자 측근이나 권력자와 같이 있는 사람들의 개입을 해서 무언가를 꾸며서 이익을 탐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차단하는 효과도 있는 거죠. 역대 대통령의 이제 가령 뭐 자식들 자녀들 그런 게 많았죠. 에 대한 과거에 정말. 좀 비리 혐의들이 좀 나중에 있었죠. 부모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뭐 이제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경찰이 문 전 대통령이랑 딸 다혜 씨를 이제 경제 공동체로 보고 있는다 이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경제 공동체라 하면 이제 네. 박근혜 최순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정도의 관계 그로부터 공식적인 권력이나 공직을 맡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네. 그 권력 안에 들어가서 권력을 행사하여 그로부터 오는 수익을 만드는 네. 그런 정도를 경제 공동체로 봐서 네. 기소하고 유죄를 받았던 경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정도라면 실제로 그냥 일례로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노선을 바꿔서 현직 대통령인데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있는 땅 쪽으로 노선을 바꿔서 네. 수천 평의 땅에 집가를 몇 배 올릴 수 있는 정도의 이익을 주는 정도가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장모의 관계는 경제 공동체로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러나 네. 그 사위가 월급을 받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무직이었던 상황, 그러니까 직업이 없었던 상황에 생활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용돈을 줬던 그런 관계. 그거는 평상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네. 집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이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도 있는데 네. 직장이 없으면 부분적으로 생활비를 도와주는 경우는 많죠. 그리고 장인 장모도 맡은 경우고 그런 정도의 의례적인 형태의 도움이었지 그것이 없으면 죽는. 그러면서 그 사위의 월급을 같이 공유해 서 그것을 이익을 나누는 그런 관계라고 본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화사위의 월급은 타이에 가서
아무도 없는 타이에 가서 근무하면서 노동의 대가로 받은 월급이기 때문에 그것을 뇌물로 보고 그 뇌물을 나누는 경제공동체라는 논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뇌물이라고 하면 무슨 대통령에 관한 권력을 이용해서 이익을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상직 의원은 전직 국회의원, 그다음에 중견기업의 사장으로서 네.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네. 중진공 이사장이 됐기 때문에 네. 대가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출발이 있기 때문에 네. 후자인 월급이 설령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뇌물로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네. 경제공동체 개념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그 후예들이 재미를 봤는데 그 현재 월급을 하위의 월급을 뇌물로 전환시키는 신공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안 맞다. 안 맞다. 그리고 네. 그렇게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무슨 5천만 원, 2억 5천만 원으로 압수수색해서 별건 수사하고 별장하고 뇌물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네. 그 제주 별장이라고 그러니까 이 조그만 오래된 30년 된 주택을 구입해서 네. 한마디로 민박 정도의 숙박업을 하는 건데 그걸 별장이라고 칭하면 압수수색하고 그게 잘 안 맞는 거죠. 그 다른 그러니까 별건 수사 말씀하셔서 이 시기적으로 조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게 하나 뭐냐면 아마 그래서 이 별건 수사 얘기하시면서 민주당에서 전형적인 논두렁시계가 그렇죠. 생각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또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면 김정숙 여사가 그 딸 다혜 씨에게 그 지인 통해서 5천만 원 송금한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뭐 이건 언론에 사실 많이 나오긴 했어요.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부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과연 정말 그랬을까? 뭔가 그 주장만으로는 조금 미흡하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2022년 그렇죠. 5월 9일 퇴임 이후의 사건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평산마을 왜냐하면 평산에 가서 네. 거기에 사실 감금된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네. 시점 자체가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그 사건으로 엮으려고 했던 시기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쵸. 그래서 2022년 5월 9일 퇴임 이후 평산에 내려가서 꽤 지난 이후에 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모녀 간에 그 집에 있었던 돈을 김정숙 여사가 지인을 통해서 김정숙이라고 해서 계좌로 입금해 준 사안이거든요. 네. 한마디로 그것이 무슨 부정한 돈이거나 그런 거였으면 그냥 현금으로 줬겠죠. 그걸 무슨 그 계좌를 통해서 김정숙 이름으로 문다에게 김정숙에서 문다에로 5천만 원과 5천만 원을 계좌 입금해 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나가면 좋은데 거기에 보수부터 해가지고 도저히 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은행에 가서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인을 통해서 부탁했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조차도 시기도 사실은 일반인이 보기에는 마치 그게 그 사건 뇌물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에 돈을 주고받아서 혹시 그 뇌물을 받아서 준 게 아니냐 이렇게 막 유추하게끔 상황을 만들었지만 시점도 2022년 5월 9일 퇴임 이후 평산에 내려가서 집을 꾸리고 뭐 책방을 만들고 하는 그 시기 이후에 네. 진행했던 사안 돈도 그 사안 그리고 그것도 돈을 준 게 아니라 계좌로 입금해서 김정숙이 보냈다는 게 명확하게 통장에 네. 남아 있고 압수수색을 한 검찰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안은 네. 검찰이 얘기했던 뇌물죄로 문재인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던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별건의 다른 별건. 사건 별건 그냥 별건도 아니고 별건의 별건 그리고 전혀 혐의가 없는 사건을 네. 일방적으로 언론에 흘리면서 마치 네. 5천만 원과 2억 5천만 원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 양 네. 사람들에게 인식되게끔 하는 전형적인 그 서초동 편집국장식의 그 여론 플레이였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서초동 편집국장실의 여론 플레이. 그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2억 5천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책 출간한 출판사에서 다혜 씨한테 보낸 그 그렇죠. 비용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한테 알려지기로는 5천만 원은 빌려준 거고 2억은 딸 다혜 씨가 이제 책 디자인 참여한 거에 대한 일종의 뭐 보수? 시대인요?
예, 그 디자인료라고 하는데 이거는 맞는 거. 그것도 사실관계가 틀렸죠. 아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검찰은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도 그냥 왜곡하는 거다? 뭉퉁거려서 네. 5천만 원과 2억 5천만 원만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2억 아까 5천만 원은 됐고 네. 2억 5천만 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책 운명이다. 네. 운명과 연속되는 책에 대한 판권이죠. 네. 저작권에 대한 그것을 1억 원을 계약했기 때문에 그 1억 원을 문다혜 씨 계좌로 받은 거고 네. 2억 5천에 네. 나머지는 일부 중에 그 중에 일부는 문다혜 씨가 그 운명부터 여러 가지 책 관련한 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 중에 디자인이라도 이렇게 했던 중에 일부 네. 나머지 또 일부는 출판사와 문다혜 씨 간의 일상적인 채권 네. 채무 관계에서의 거래 이 내용이 다 세 가지가 섞여 있던 내용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거를 마치 문다혜 씨가 2억 5천만 원을 디자인을 했는데 2억 5천만 원을 받았다. 과도한 특혜와 과도한 금액이 아니 이렇게 보이게끔 한 거죠. 그 안에는 운명이다라고 하는 저작 판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판권이요. 들어가 있는 거니까 네. 1억 원 그렇게 된 거. 나머지 1억 5천은 네. 디자인료 플러스 네. 출판사 문다혜 씨가 네. 그 책 출판을 위해서 여러 가지 관계들을 가지고 계약하고 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오는 채권 채무 관계까지 포함된 내용이죠. 그래서 그 내용은 압수수색을 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네.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출판사의 관계자들도 압수수색을 해서 네.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 뭐 일각에서 그 디자인비가 너무 과하다 이랬는데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걸로 그렇죠. 그렇게 들어보면 세 개로 크게 세 개로 나눠 있는 거죠. 2억 5천이 내부에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그런 명목이 있는 거다 이 말씀을 지금 주셨고 문 전 대통령 직접 조사 가능성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보니까 소환 거부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민주당에서는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이 사건 자체가 네, 황당무계한 사건이다. 네, 한마디로 기소되기조차 될 수 없는 사건이다. 네, 왜냐하면 사유의 월급이 뇌물이라고 하는 전제 자체가 깨졌기 때문에 성립이 안 돼서 성립이 안 됐기 네. 때문에 그런 다음에 별건을 가지고 또 수사하기 위해서 피의자로 적시하고 기소해서 재판한다. 네.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논리가. 그러니까 막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독점권이 이런 식으로 수사권과 기소독점권이 남용되고 있는 전형적인 검찰권의 남용이다라고 봐요. 한마디로 수사를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부정하거나 잘못된 것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네. 정치 탄압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그거는 진정한 검찰에게 우리가 맡겼던 남겨줬던 수사권과 기소권이 아니다라고 봐요. 그래서 네. 국민 누가 보기에도 이 내용을 가지고 네. 최소한 존중받고 돼야 될 전직 대통령을 모욕 주고 그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기소해서 재판 정해내고 수사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 다수의 사람들은 네. 이거는 출두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다수의 의원들도 하고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비슷한. 저는 제가 보기에는 네. 전직 대통령을 불러 수사할 정도면 네. 명확하게 뇌물, 증거, 증인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카더라를 가지고 네. 그 상상 속의 나라를 가지고 정치 검찰이 전직 대통령을 탄압하거나 모욕 줘서 현재 윤석열 정권의 지지도가 23%로 폭락해서 정권의 위험이 있고 네. 정권 붕괴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네. 논점을 돌리고 물타기하고 네. 문재인 대통령 모욕 주고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네. 반문 정선을 발동해서 네. 극단적인 30%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전직 대통령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역사는 돌고 돕니다. 2년 6개월 후에 네. 윤석열 대통령도 자신의 모습을 기억해 봐야 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보면 20%대 초반에서 지금 계속 그렇죠. 유지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에 대한 조금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어쨌든 정치인과 그 대통령은 지지율 민심을 외면할 수 없는 그렇죠. 이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시기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일종의 돌파구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뭐 의원님의 워딩으로 풀자면 사실이 아닌 건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신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성동격서죠. 성동격서다. 성동격서.
이재명 대표가 평산마을 며칠 전에 가셨잖아요. 문 전 대통령 만나셨는데 이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사법 리스크 방탄 동맹 빌드업을 하는 거다. 사실 이재명 대표도 이제 소위 말해 사법 리스크가 좀 있는 상황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 이권으로 갑자기 이제 또 그래서 그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저는 주시겠어요? 되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네. 국민의힘 여당은 네. 정말 이재명 대표가 없었거나 네. 문재인 대통령이 없었으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네. 스스로 빚을 내서 발광체가 되는 거 아닌가요? 스스로 민생, 경제, 외교, 안보, 국민의 삶을 잘 만들어서 네. 국민에게 정말 괜찮은 나라, 괜찮은 대통령이다. 이렇게 해서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전국을 이끄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2년 내내 네. 일주일에 4번씩 불러내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전 대통령 후보를 네. 불러내서 게임의 상대방이었 대통령 선거에 네. 게임의 상대방이었던 사람을 선의의 경쟁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불러내서 수사해서 일주일에 4번 재판하는 것. 네.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품상 네. 문재인 대통령의 삶을 봤을 때 뇌물을 받고서 할 사람이라 저는요. 단 0.001%도 상상이 안 돼요. 그런 또 문재인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어서 네. 탄압하는 것을 가지고 이 자기들의 실정을 메꾸는 상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좀 불쌍해 보여요. 아. 대단히 불쌍하다. 능력과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네. 검찰권이라고 하는 칼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같은 파트너였고 국민의 그 1,600만 표를 얻은 네. 대통령 후보를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괴롭히고 전직 대통령조차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안 맞고 대한민국은 그렇게 허접한 나라가 아닌데 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이 정치를 허접하게 만들고 나라를 허접하게 만들고 있어서 저 스스로 되게 창피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 전 정권 뭐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1차 회의 하셨더라고요. 네네. 앞으로 향후 이 위원회 활동은 어떻게 계획이 돼 있나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 검찰 수사가 고 2단락이었어요. 타이스테젯 관련한 그 월급에 대한 뇌물죄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그 피의 사실을 막 흘리면서 하는 것 이게 안 되니까 또다시 김성숙 여사가 2022년 5월 9일 퇴임 이후 네. 그 빌려줬던 5천만 원의 돈과 또 출판사와 문재인 대통령 간의 저작권 계약, 그다음에 디자인료 관한 2억 5천만 원에 대한 돈에 대한 또 별건으로 계속 이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관해서 정당하지 않음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해주고 두 번째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냥 5천만 원, 2억 5천만 원이 마치 무언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 그 두 축으로 그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알리는 것. 네. 두 번째는 정치 탄압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 큰 축이 두 개고 네. 세 번째 마지막은 민주당 전체 차원에서 이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독점해 나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탄압해 들어가는 윤 정부에 대한 대응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활동을 해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현장에 간다든지 아니면 검찰에 대한 입장을 낸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사안을 좀 보겠죠. 이게 정기 모임이 뭐 정해져 있나요? 뭐 13명의 김영진 제가 위원장을 맡고 김영배 의원이 간사를 맡고 네. 또 윤건영 의원, 한병도 의원, 황희 의원이 있고 그다음에 같이 전직 검사 출신인 박균택 의원, 김기표 의원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고 네. 또 여성으로 박지혜 변호사죠. 네. 사실은 탈원전 관련한 문제도 사법 처리가 됐는데 네. 탈원전 관련한 사건들도 산자부 담당 국장이 결국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무죄를 받아서 복직이 됐어요. 다 지금 전 정권에 뒀던 칼날들이 네. 사법적인 판단에 무죄가 됐어요. 무리한 수였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밝혀내가는 것도 각 뭐 분야에서 할 겁니다. 아. 그것도 같이 모아서 전 정부에 대한 네. 사법적인 이 조치들 검찰권의 남용으로부터 오는 네. 이 조치들이 어떻게 무도하게 나와서 결과론적으로는 무죄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밝혀나갈 상황입니다. 그럼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제 뭐 그렇죠. 각종 사안에 대해서. 네. 네. 이번에 이제 또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민주당에서는 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물타기 위해서 문 전 대통령 이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좀 이런 사법의 이 굴레를 좀 씌웠다 이런 주장들도 하고 계시긴 한데 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은 일단 경찰 무혐의 판단했고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 이게 결론이 날 줄 알았는데 최재형 목사 수사심의위 이제 24일 진행되면서 조금 이제 뒤로 미뤄졌어요. 근데 이게 이 최재형 목사 수심의 내용이 김 여사 최종 처분에 영향을 좀 미칠 걸로 보세요? 저는 이제 그 수사심의의 구성과 운영 자체가 네.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검찰총장밖에 없어서 네. 일본이 전혀 모르는 상태로 모르죠. 진행이 돼서 저도 좀 이 상황 자체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처음에 너무 가이드라인을 세게 줬다. 이원석 총장이 검찰총장이 가이드를 수사는 세게 수사는 적정하게 된 것 같고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다. 그러나 국민의 감정에서는 뭐 맞진 않지만 법리적으로 증거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인데 수사심의를 한다. 이렇게 되니까 수사심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거 뭐지? 그 일종의 메시지하고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또 증거를 봤을 때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 수사였다 이렇게 해버리고 수사심의를 연다고 하면 수사심의에 들어가는 변호사들이나 일반 전문가들이 보기에 이거는 문제가 없는 사건이구나 이렇게 하고 수사심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고 네. 그 제도를 조금 그 좀 책임성을 갖게끔 만들어 주지 않으면 네. 그냥 면피용으로 돼서 선의로 만들었던 제도가 네. 정말 잘못된 사건, 네. 진실을 규명할 사건을 덮는 소재로 사용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용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의 수사 심의도 뭐 최재형 목사는 요청을 했겠죠. 근데 경중을 따져보면 네. 무게 차이가 네. 너무 제가 보기에는 크게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리적으로 증거적으로 잘 됐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세게 네. 그 입력이 된 사안이라 이 사안조차도 나는 부정청탁을 위해서 디올백과 네. 명품 화장품과 양주를 줬다. 그를 통해서 미국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청탁을 했다라고 네. 하는 자체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기대는 하지 않는데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걸로 김건희 보시는 여사의 것 같은 느낌인데요. 명품 디올백의 명백한 부정청탁과 위반을 덮는 형태로 이용되지 않을까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쨌든 내일 퇴임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사건 결국 매듭 못 짓고 퇴임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이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점수를 좀 매겨본다면. 저는 뭐 백척한도 그러니까 검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원석 검찰총장 이 사람들은 같은 팀이었잖아요. 네. 같이 수사했던 팀이잖아요. 대통령의 밑에서. 그래서 객관적인 한계는 있지만 네. 그래도 정의를 지키는 검찰총장이라고 한다면 네. 죽은 권력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살권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들이 그렇게 국민들을 향해서 얘기했던 게 살권수예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윤석열 대통령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다. 네. 이게 그들의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죽어있는 시체만 지금 썰고 있어요. 살아있는 권력은 네. 하나도 손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네. 이원석 총장이 서울지검장 인사 때도 물 먹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고 5초간 그 말씀을 중단하셨었는데 네. 그때 뭔가 한 칼 할 줄 알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같은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였다. 거기까지 집안이었다. 같은 집안이었다. 그러면 이게 본인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실권이 없는 식물총장이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그냥 같은 실물총장이면서 의지도 없었다. 식물총장이면서도 의지도 없었다. 그러면 이 퇴임 자체가 약간 불명예스럽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원석 총장도
본인 30년 검사 인생에 네. 가장 불명예스러운 검사와 검찰총장의 역사로 본인도 아마 생각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 조국 혁신당에서 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해서 공수처 고발을 했는데 이 공수처 수사는 변수가 좀 될 수 있을까요? 공수처도 지켜봐야죠 뭐. 지금 보니까 크게 기대하지 않는 뭐 그러시네요. 도이치모터스 이것도 물어볼게요. 그래서 네.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지리한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리한 침대 축구. 수사에 있어서 네. 사실 명확하잖아요. 증거가 명품백에 대한 부분들도 네. 무슨 카더라나 무슨 뭐 진술만이 아니라 명확한 영상이 있고 영상 속에서 발언까지 다 있는 증거와 증인이 명확한 부분이면 그에 따라서 그 나와 있는 법전대로 수사하고 법전대로 조치하고 법전대로 하면 돼요. 그걸 질질 끌고 네. 수사심의까지 가면서 시간을 끌어서 무혐의로 처리하는 이런 상황 아니에요. 그 시간을 끌면서 지리하게 물타기하고 필요할 때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재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엮어서 물타기하면서 쓱 빠져나오는 네.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 그 침대 축구적 수사라 제가 보기에는 큰 결과가 없을 것이라고 봐서 네. 민주당이 네. 정말 공정하게 한번 해보자. 네. 살권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려면 제3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네. 특검을 도입해서 하자. 네. 그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특검 주장 요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거라든지 다른 주장의 요구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네. 이제 한 7, 80%는 입증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말씀하시는 요 흐름으로 놓고 보면 이 질문도 답이 저 예상이 잠깐 되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항소심 선고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그러면 크게 기대 안 하세요? 그것도 정확하게 시간 끌기와 무혐의를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하겠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못했어요. 네. 새로운 총장도 뭐 대동소이하겠죠. 그러면 네. 그렇지 않길 바래요. 살권수하는 그런 총장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도이치모터스의 주범이었던 권오수 그리고 전주였던 사람, 그 작업을 했던 사람들 다 유죄를 받아서 네.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같이 참여했던 김건희 여사도 같은 범주에서 판단하면 아주 간명한 사건이었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당신들이 수사했는데 아무런 게 안 나왔다라는 주장은 그거는 제가 보기엔 완전한 속임수예요. 그 시기에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어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는데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검사 동일체 원칙에 있는 서울지검의 검사들이 네. 수사를 할 수 있어요? 수사를 못했죠. 명확한 압수수색. 네. 지금 이재명 대표나 문재인 대통령의 딸을 수사하는 정도의 네. 10분의 1 정도의 압수수색을 했으면 네. 저는 증거와 증인이 넘쳐났을 거예요. 그렇게 수사하지 아니하고 수사하는 척만 하면서 네. 진행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네. 칼을 들고 네. 인사권을 가지고 네. 뻔연히 살아있는데 그 밑에 있는 검사들이 검찰총장의 부인을 수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사실관계를 그렇게 막 속이면서 네.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검사들이 수사를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돼 있는데 그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는 그래서 겁니다. 특검이 필요하다. 아니 근데 이 특검은 우원식 의장께서 약간 19일로 철회 미루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럼 조금 애석하신가요? 아니면 아니 저는 뭐 그럴 수 있다. 저는 정치는 네.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이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 아닙니까? 네. 국민들이 지금 의료 대란 속에서 네. 죽어가고 있고 응급실 뺑뺑이라든지 그다음에 긴급 응급 환자라든지 소아 환자 그다음에 제주에 있는 산부인 조산하려고 하는 임산부가 제주대학병원에서 조치가 안 돼가지고 비행기 타고 440km 떨어진 인천까지 왔잖아요. 네. 이렇게 어려운 의료 대란의 문제에 대해서 여야 의료계
정부가 네.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 네. 특히 의료 공백기인 추석 기간에 네. 그래서 시간을 유예하자 한 건 저는 잘했다라고 봐요. 아니 그 한동훈 대표는 의료계에서 일부만 참석을 해도 여야정의 네. 이 개문발 찾아 협의체 개문발 찾아라는 네. 입장인데 전 동의입니다. 동의하신다. 동의합니다. 어쨌든 국민의 생명이 당연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래서 네. 한동훈 대표가 네. 그건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잘했다. 잘했고 그러면서 2025년 대학 입시에서 의대 네. 정원의 문제도 열어놓고 얘기하겠다. 네. 라는 것은 제가 보기엔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잘했다. 왜냐하면 모든 가이드라인을 치고서 여야 의정 대화를 하자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열어놓고 네. 논의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여당 대표로서 네. 책임 있게 잘했다라고 저는 고평가하는 입장입니다. 추석 앞두고 이 야당에서 이렇게 여당 대표 칭찬해 주시는 왜냐하면 그것은 훈훈한 모습이네. 제가 보기엔 정치권의 유불리를 떠나서 네. 의료 대란 속에서 국민의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여든 나든 같이 해야 되는 건데 맞아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여당에서 제안을 하고 야당이 참여하고 그러면서 의료계와 정부가 참여하면 좋죠. 저희 약간 김건희 여사 요 명품백 가방 얘기하다가 요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김건희 여사가 약간 이제 논란이 좀 아직은 좀 있는 상황인데 그 마포대교 자살 예방의 날 현장 방문을 했어요. 네. 이거 관련해서 이제 뭐 좀 의견이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대통령 부인으로서 할 역할은 해야 되지 않냐라는 분과 지금 이럴 때 나설 때냐.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김건희 여사가 정권의 성역이다. 부의원이 누군지 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통 저희가 부의원을 이제 대통령을 얘기를 하고 부의투를 이제 대통령 부인 여사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외부 활동을 하고 이러는 게 이제 추석 민심 설날 이제 그 추석 밥상에 어떤 평가를 좀 받을 거라고 보세요? 아주 참혹한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참혹한 평가. 국민들이 네.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에게 원하는 것은 네.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해서 국민 여러분 정말 잘못했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300만 원 명품백을 받은 것 자체가 네. 저의 순간적인 잘못이었지만 그것이 청렴의 의무를 가장 깊게 해야 되는 대통령의 부인으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100배 사죄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숙하겠습니다. 이 말을 국민들을 원하는 거지. 지금 마포대교 나와서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은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네. 선출된 사람들이 법률에 의해서 그 권한을 행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를 국민들은 경찰들을 데리고 나가서 지시하거나 네. 이것을 제어하거나 부족하니까 더 늘려야 한다거나 자살에 대한 예방을 더 해야 된다거나 이런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그건 윤석열 대통령한테 준 거죠. 네. 국민의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에게 네.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에게 시도지사에게 네. 김건희 대통령이라고 말이 나오네. 김건희 여사에게는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헌법과 법률로 그런 권한을 주지 아니한 내용을 가서 했다. 월권이 제가 보기엔 월권이고 남용이에요. 권력 남용. 그렇죠. 대통령의 권력의 남용되려면 권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냐면 농단이죠. 국정의 농단이죠. 한마디로 그런 권한을 갖지 아니한 최순실 같은 사람이 권한을 행사해서 국정농단으로 처벌받았잖아요. 네. 동일한 형태로 김건희 여사는 경찰에게 지시하거나 그럴 권한이 없어요. 그거는 집에서 남편인 대통령에게 얘기를 해서 대통령의 입으로 네. 나가게끔 하고 대통령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해야 될 방향이죠. 완전 남용입니다. 네. 추석 떠나서 뭐 따뜻하고 어쩌고 저쩌고는 성립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가서 하면 모를까 거기에 공권력인 경찰을 대동하고 센터에 가서 하는 것 자체는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공권력인 경찰을 대동하고 그리고 또 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진실했잖아요. 하겠다, 모색하겠다, 부족하다, 모색하겠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야당에서 좀 비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재명 대표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저녁에 만난다고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저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일면에서는 되게 그 성격이 그러신데 그냥 편하게 전화해서 만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을. 대표하고도 네. 서로 신뢰가 있는 관계라고 저는 봐요. 대통령 선거 하기 전에도 네. 그 전화하고서 하고 뵙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번도 비슷한 건데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정당을 떠나서 대한민국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중에 핵심적인 것은 정치 리더들의 리더십이다. 네. 리더십이 잘 작동해야지 대한민국이 잘 나간다라고 하는 확고한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 정치 지도자들인 사람들이 제 정당에서 원하면 좀 만나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언을 해주시잖아요. 네. 이준석, 네. 윤석열 대통령 안 부르니까 안 만날 거고 그다음에 뭐 김동연 경기지사 또 뭐 이재명 대표 이렇게 쭉 만나왔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이재명 대표도 당대표가 돼서 내부 체제는 정비됐기 때문에 네. 중도 확장과 국민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네. 국민의 고견을 듣기 위한 상황에서 뭐 그 대한상의 회장도 만나고 중경기협회 회장도 만나고 네. 종교계 인사도 만나고 그중에 주요하신 그 어르신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한번 뵙는 거죠. 그런 차원이다. 그런 차원이죠. 뭐 조간에서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대선 이후 내각 구성할 인사폭 좀 넓게 섭외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맞나요? 그건 뭐냐면 네. 일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죠. 인재위원회 할 때 그러니까 직권 플랜의 책임자인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야당이지만 야당의 위치에서 18개 부처에 그 필요한 사람들을 사전에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훈련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능력을 키워서 집권 시에 바로 그 능력을 발휘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겠다. 그런 차원이죠. 예비 섀도우 캐비넷이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잘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야당이든지.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는 인재위원장을 이재명 대표와 가장 가깝고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정성호 의원으로 인재위원장을 임명해서 아마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고 또 그 구체적인 플랜에 대해서는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과 협의해 나가면서 하는 차원에서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전 뭐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분들이 각 분야의 영역에서 외교, 안보, 통일, 경제, 복지 뭐 이런 거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요 보도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만난다고 하고 하니까 저는 약간 그러면 이 섀도우 캐비넷 구성원의 이 후보군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생각을 하고 계신가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제 원로로서 그동안 고견을 듣는 거죠. 듣고 의견을 듣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나시는 분들이 많고 정치, 경제, 언론 뭐 많으시니까 그 중에서 적절한 사람이 있으면 추천을 요청할 수도 있고 뭐 추천을 받고 그럴 수도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신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진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적절하게 추천하거나 의사를 주거나 컨셉을 주거나 방향을 주는 그런 정말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 얘기를 좀 여쭤봤는데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민주당에서 계엄 준비 의혹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약간 정치 공세인가 했는데 뭐 정성호 의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정성호 의원도 야당에서 그런 문제 제기 못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 그런 정도의 얘기인가 보다 했는데 이거 계엄법 개정안까지 발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거 뭐 지금 뭔가 이 아주 그냥 꽉 찬 제보로 진짜 이제 막 쉬고 나가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민주당은 대체? 저는 제가 보기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 시기에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계엄 문건을 만들었는데 모든 사람은 다 수사했는데 그 문건을 만들었던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미국으로 도망가서 5년간 숨어 있다가 정권이 교체된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 와서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됐어요. 무혐의가 아니에요. 내란에 대한 분만 무혐의지 그 문건을 만든 것은 직권남용이에요. 즉 기무사령관이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한 것으로
검찰청 서부지검에서 수사해서 기소한 내용 아닙니까? 네, 혐의 유죄를 인증한 거죠. 그 역할을 할 기관이 아닌 곳에서 아닌데. 했다라는 그렇죠. 취지로 지금 직권남용이죠. 재판 중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시기에도 그렇게 네. 뻔연히 만들었는데 그의 책임자인 김호 사령관이 정확하게 수사를 받지 아니하고 네.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몰래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5년간 숨어 있다가 들어와서 무죄 받는, 그러니까 고건을 하지만 수사받는 이 상황이 비슷하게 하는데 그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모여서 얘기하고 하니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합리적 의심에 대한 정치적인 의견으로 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분명하게 국방부 장관이나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국무총리가 그런 거 없다. 우리나라 그런 거 안 한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문제를 정리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신원식 국방장관이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했어요. 그냥 아니라고 하면 되죠. 그것까지는 좀 부족하다. 뭔가 제가 좀 보기에는 남아있다. 명확하게 그런 일 없다. 그래서 저도 질의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리저리 둘러대더라고요. 답변하지 않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바로 예결위 정책 질의에서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예를 들면서 이런 거 만들면 안 됩니다. 네. 이런 거 안 만들겠다고 분명히 하고 안 하겠다고 분명히 하면 네.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면 명확하게 그런 일 없고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말을 흐려요 국방부 장관이. 그래서 뭔가 좀 미심쩍다. 그래서 스스로 사전에 제가 보기 스스로 의심을 키워가는 형태가 된 거예요. 명확히 끊으면 되죠. 국방부 장관, 국무총리가 그런 일 없고 그렇지 않는다. 한데 총리는 뭐 그런 입장을 대정부질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됐는데 이게 이제 뭐 정치인들이니까 네. 그런 정치적인 그 상상력 속에서 그런 얘기를 제기하는 거죠. 네. 일부의 의견이죠.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이 나는 정치이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공식 질문이에요. 김영진 의원에게 정치란 무엇일까요? 저는 정정정이다. 정정정이다. 따뜻한 마음으로 네. 바르게 정치하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이 일이 정치라고 생각이 돼요. 따뜻한 마음으로 바르게 정치하는. 네. 지금 이제 3선이신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오신 거잖아요. 계속 그런 기조로. 그런 기조로 하고 네. 제가 정치하면서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지금도 인상 있게 생각하고 네. 정치의 가치로 생각하는 게 무항산 무항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들이나 나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뭔가 먹고 사는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아니하면 무항심 좋은 평상의 마음을 가지고 가기 어렵다. 그래서 재민지산 국민들을 잘 다스리고 국민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정치가 제대로 하는 것이 정치 본연의 일이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가장 강하게 하셨던 분이 김근태 전 장관님이세요. 그래서 항상 후배들한테 정치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정치를 아주 원칙적으로 하면서 실용적으로 하면서 재민지산의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이제 이 사석이나 이렇게 토론의 자리나 간담회 자리나 뭐 이런 자리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남아서 그런 얘기들을 잘 기억하고 정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만나본 김영진 의원은 이 앞에 따뜻한 정,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앞으로의 그 바를 정과 뒤에 이 정치인은 어떻게 해나가시는지 저희도 따뜻한 시선으로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곧 추석이에요. 추석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추석 지나고 또 저희 또 이슈 있으면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오늘 지금까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